여기서 이제 다룰 내용은 이제 순서가 이래요. CAPM의 이제 그 기초적인 내용을 먼저 얘기하고, 여기 그리고 자본시장선, 그리고 증권시장선. 우리가 이제 CAPM이라고 하면 자본시장선, 증권시장선을 얘기하는데, 이 자본시장선은 총위험과 그 기대수익률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체계적 위험과 기대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 사이에 이제 체계적 위험을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을 좀 현실화시킬 경우, 뭐 실증 분석하는 경우인데, 실증 분석까지 뭐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단 그 시간이 된 데까지 최소한 이제 그 증권 시장사까지는 이제 그 우리가 공부를 해야죠. 어, 지금 하는 것은 자 봅시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CAPM이라는 것은 자본 자산 가격 결정 모형이라는 것은 바로 그 위험과 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 위험에 의해서 위험과 수익률의 관계식을 나타내는 건데, 이때 수익률이라는 것은 그 기대 수익률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위험한 상황이 위험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 위험을 표준 편차로 그동안 측정을 했죠. 이제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 베타를 또 얘기할 텐데, 베타와 또는 표준 편차와 기대 수익률의 관계식, 이게 바로 CAPM이에요. 그러니까 CAPM식을 보면은 ERI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위험 변수가 들어가는 거죠. 또 APT도 ERI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그 베타, 거기는 이제 B라고 쓰지만 BI1, BI2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과 수익률의 관계식을 나타내는 건데, 이거를 그 가격 결정 모형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왜 가격 결정 모형이라고 하냐 하면은 그 우리가 그 미래의 현금 흐름을, 미래에 기대되는 현금 흐름을 그 할인율로 현재 가치를 구해야 그게 바로 내재 가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재 가치. 내재 가치. 그래서 요 내재 가치를 바로 가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격.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격이라는 것은 내재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미래 현금 흐름에 측정이 되었다면은 여기서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로 그 산출한 기대 수익률을 할인율로 써서 내재 가치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가격으로 우리가 알고 아는 그런 가격이 되려면은 미래 현금 흐름까지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주어졌다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측정되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할인율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이론은 이 할인율 구하는 게 굉장히 큰 그 덩어리예요. 그 큰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CAPM은 이제 그런 관계가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이제 추가돼서 만들어졌는데, 포트폴리오 이론과 이제 CAPM으로 그 포트폴리오 이론이 이제 CAPM으로 넘어오면서 추가로 들어온 개념이 뭐냐 이거예요. 바로 무형자산이에요. 무형자산. 이게 제일 중요해요. RF. 왜냐면은 우리가 포트폴리오 이론 공부할 때 그 무형자산 얘기했어요? 하나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주식 1, 주식 2 이러면서 이 안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 뭐 여기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투자 비율을 감안해서 이제 만들어낸 그 무형 자산인 거고, 그냥 그 자체가 무형 자산인 거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무형 자산으로 그 예금을 넣어요. 예금. 그러면은 그 전에 포트폴리오로는 다 위험 자산만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데 있는 거. 그런데 거기에 예금이라는 그 또는 무형 자산이 추가되면은 의사결정이 선택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이론이 이제 이렇게 이제 CAPM으로 발전을 한 거죠.
또 하나 가정하는 것은 이제 완전 시장인데, 완전 시장은 이제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우리는 이제 대개 이 정도. 그러니까 세금이 없다, 거래 비용이 없다, 또 자산은 무한히 투자할 수 있다, 경쟁지역에서 완전 수능자다, 가격 수능자다, 필요한 정보는 누구나 대가 없이 얻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음, 정보 비대칭도 없고 서로 다르게 알고 있는 정보도 없고 이런 얘기예요. 그때 먼저 이거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처럼 위험 자산만을 투자 대상으로 했던 포트폴리오 이론에 무위험 자산을 추가하자. 그러면은 정기예금, 국공채 이런 건데 그냥 우리는 예금이라고 합시다. 예금. 그러면은 이것을 투자 대상에 포함시키면은 어떻게 될까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은 자본시장선이라는 거를 이렇게 설명하죠. 위험 자산을 투자 대상에 포함시켜서 지배 원리를 만족시키는 효율적 투자선을 찾아낸 것이 자본시장선이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도출되는가를 여기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최적 포트폴리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의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뭐 A가 선택이 됐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A가 선택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요 A라는 점과 A점에 투자하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RF 은행 예금도 할 수 있대요. 이거는 위험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A에 투자하던 사람이 은행 예금도 할 수 있다니까 이때 내 1,000만 원을 여기다 투자했었어요. 효율적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최적 포트폴리오가 여기라고 선택을 해서. 근데 은행에 예금도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럼 은행에다 일부 예금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여기에 내 1,000만 원을 갖고 있는 것 중에서 W만큼을 A에 투자하고 나머지 돈은 은행에다 예금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투자 수익률이 어떻게 됩니까? 요 ERA의 W만큼 가중치를 주고 1-W만큼 은행금리. 요 RF에는 expectation을 안 붙이잖아요. 그거는 여기 상수기 때문에 그래요. 은행금리는 10% 이렇게 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렇고. 그리고 요거의 분산, 표준 편차를 분산을 먼저 구해봐요. 분산을. 그러면은 여기에 분산을 취하면은 자기 분산항 두 개에다가 공분산항이 되는데 요게 상수 아니에요, 요게. 이 손가락도 맘대로 따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요 RF가 상수니까 상수의 자기 분산항 제로고 공분산항도 제로니까 남는 건 요것만 남을 겁니까? 요 앞에 것만. 그래서 요 앞에 것만 남아요. 그거를 W에 대해서 정리를 해봐요. 그러면은 시그마 A 부분에 시그마 P가 됩니다. 포트폴리오, 요 P는 포트폴리오예요. 포트폴리오. 그래서 시그마 A분의 표준 편차 P 이렇게 해가지고 W가 되는데 요 W를 갖다가 W에 대해서 정리해서 식을 어떻게 요 W를 요 식과 요쪽이 X축이고 요게 Y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이제 Y 이꼴 뭐 fx 뭐 이렇게 표시하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x, y축이 2r이니까 2r에 어떤 함수로, 모의 함수로, 표준 편차의 함수로 이렇게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가서 그래서 w를 구해서 요 7-1식에다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런 식으로 구해요. 그래서 요 식을 보면은 바로 요 y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식이 요게 y는 하고 요게 상수가 되고 요게 계수가 되고 요게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y 꼴 3 플러스 2x 하면은
요 3에 해당하는 것이 요 RF고 2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요 개수가 되는 거예요. 요게 X가 되고 이런 직선식이 될 거예요. 직선식. 그러면은 결국 요것과 요것으로 만드는 것의 투자 기회의 집합은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직선으로. 그래서 그 RF와 A를 연결해 보니까 옛날에는 그림을 좀 이쪽에다 그려봅시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 투자해서 효용 수준이 높아가지고 좋았는데 이렇게 연결시킨 직선이 되니까 효용 수준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A에만 투자한 것보다 RF와 A에 나눠서 투자한 요게 더 효용이 높아지는 무차별 곡선이 되는 거죠. 그래놓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효용을 더 높일 수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못하러 그러면 A를 선택하냐? B를 선택하지. 그래가지고 요것과 요것을 선택함으로써 그때는 무차별 곡선이 여기 있던 것이 이제 또 더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보니까 맨 끝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M까지 가면은 효용이 더 높아지니까 이제는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효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RF와 M을 연결시킨 투자 기회선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선을 그리면은 바로 이렇게 이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RF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가 M이에요. 여기 RF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그럼 요것과 요것을 있는 직선은 RF 요거는 똑같고 절편은 그리고 요 기울기가 요 점이 M점이 이렇게 오면은 여기가 시그마 M이고 여기가 이 RM이죠. 그래서 요 기울기로 여기서 요만큼 갈 때 여기서 요만큼 갈 때 요만큼 갔죠. 그래서 요게 X 시그마 M만큼 갔을 때 요만큼 갔으니까 요게 바로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이 선이 무위험 자산이 존재할 때 가장 A, B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서 만들어지는 효율적 투자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자본시장선이라고 합니다. A, B는 자본을 이렇게 배분했다 해서 자본 배분선, 자본 할당선이라고 하는데 중요하지 않고 요게 바로 자본시장선이에요. 자본시장선. RF와 M을 연결시키는 직선식. 그래서 그 직선식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M이 뭐냐? M은 모든 투자자들이 다 그거를 선택을 해요. 그런 포트폴리오예요. 그러면은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시장 포트폴리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 B 하다가 M으로 표시한 이유가 바로 이제 마켓 포트폴리오니까 M자로 표시해서 마켓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마켓 포트폴리오는 그럼 어떤 거냐? 모든 주식을 다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다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그거를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이 마켓 포트폴리오에 없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선택을 안 할 테니까 시장에 있을 수가 없죠. 어떤 주식이 시장에 있다는 것은 주식을 그 주식을 누군가 선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주식이 다 들어있는 마켓 포트폴리오를 요 M점을 모든 주식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마켓 포트폴리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켓 포트폴리오를 위치를 우리가 코스피가 2,000조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액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 다 수익률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로 나타내니까 예를 들어서 1000포인트였던 게 2000포인트가 됐다. 1200포인트가 됐다. 그러면 20%로 나타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조가 1200조가 된 거나
2,000조가 2,400조가 되나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수익률로 여기에 나타내는 거고, 그 수익률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 분포에서 그 표준 편차를 구해가지고 이쪽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켓 포트폴리오는 그러면 어떻게 구성하는 거냐는 얘기가 이제 예제 7-1에 있는데, 만약에 그거는 이제 투자 비율만큼 투자 그 시가총액 비율로 투자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A 주식, B 주식, 가나 주식, ABC 주식이 있는데 가나 주식은 그 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게 이제 400주고 ABC 주식은 200주에서 총 600주다. 그런데 1주당 시가가 가나는 2만 원, 이게 만 원이다. 그러면 시장 가치가 800만 원에서 모두 1000만 원인데 1000조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랬을 때 가나는 80%를 차지하고 B가 시가총액으로 20%를 차지한다. 그러면은 내 돈을 A 가나 주식에 80% 투자하고 그 ABC 주식에 20% 투자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의 그 시장이 이제 2,000조인데 삼성전자가 600조다. 그러면은 30%를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현대차가 200조다. 그러면 현대차는 10%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그 투자하면은 나는 시장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돼요. 그래서 시장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그 금액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수익률로 측정하기 때문에 주가지수, 시가총액식으로 산출한 주가지수의 변동률을 시장 포트폴리오의 대응치로 쓴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M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요 RF, 그러면은 내 돈 여기 투자를 할 때는 요 사이는 M에 일부 투자하고 예금을 일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반씩 하면 요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일부 돈을 그 은행에 예금을 했지 않습니까? 은행에 예금을 했다는 것은 내가 은행에다 대출해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 구간을 대출 포트폴리오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쪽을 투자했다. 이쪽을 투자할 수도 있어요. 내 돈을 모두 M에다가 투자하면 이 위치인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까지 M에다 투자하면 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때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한다고 해서 여기는 차익 포트폴리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본시장사는 대출 포트폴리오와 차익 포트폴리오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제 7-2를 보면은 그 시장 포트폴리오와 그 무위험 이자율 사이로 두 개를 통해서 구해진 자본시장선에서 자본시장선을 구하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보유자금의 3분의 먼저 이제 시장기회에서 자본시장선을 구해야 되는데, 자본시장선을 구하려면 여기에 무위험 이자율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 포트폴리오에 뭘 알아야 돼요? 표준 편차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보면은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16%라고 하고 표준 편차는 9%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16%, 여기는 9%랍니다. 그리고 무위험 이자율은 10%고, 그럼 여기가 10%예요. 그랬을 때에 그 자본시장선을 구해라. 그럼 뭐 세 번째 질문이 그거네요. 그러면은 요 절편을 통과하고 요 절편에서 시작해서 요 점을 통과하는 직선식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10을 절편으로 해서 여기서 여기 9 갈 때 10에서 6 갔으니까 6 간 거죠. 그러니까 3분의 2 시그마 P 이렇게 해서 나타내면 됩니다. 이때는 표준 편차가 포트폴리오 아래 참자가 P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래요.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것들. 그래서 보유자금의 3분의 1을 무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나머지를 시장 포트폴리오에 투자했다. 그러면은 요 그림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3분의 1을 무위험에 투자했다. 그럼 3분의 2를 마켓 포트폴리오에 투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3, 6, 9에서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점에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를 하면 되죠. 보유자금의 2배를 빌려서 마켓 포트폴리오에 투자했다? 그럼 여기서 온 것만큼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9, 2배를 빌렸다는군요. 2배. 그러니까 1배를 빌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것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9, 18, 27 해서 27과 28의 그 표준 편차와 기대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포트폴리오를 최적 포트폴리오 어떻게 선택하냐?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선택했다가 여기서 선택하고 여기서 선택하고 쭉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제일 많이 올라간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은 대출 포트폴리오를 선택해서 효용이 극대화되는 거고 B라는 사람은 차익 포트폴리오를 선택해서 효용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또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해 보면은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는 것은 그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가 가능하면은 위험 중에 그 일부를 줄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위험 중에 일부를 줄일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그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하면은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주식을 투자했을 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인이. 그래서 예를 들어 경제 성장률이 생각만큼 안 됐다든가 또는 예상치 못하게 금리가 상승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경영진이 신사상에 문제가 생겨서 CEO 리스크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기술 개발이 실패했다든가 이래가지고도 위험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손실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영진이나 기술 개발의 문제는 예를 들어 현대차와 삼성전자로 분산 투자를 하면은 삼성전자에서 혹시 무슨 삼성전자만의 문제로 손실이 발생한 것은 예상치 못한 현대자동차에서의 이익으로 커버할 수가 있어요. 분산 투자를 하면은. 그런데 경제 성장률이나 금리 같은 거는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에 투자해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분산 투자를 해도. 그러니까 요거는 시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시장 위험이라고 하고 요거는 개별 기업 요인으로 발생하는 위험이라고 해서 요거는 비체계적 위험, 요거는 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로 해서 없앨 수 있는 거는 비체계적 위험, 그렇지 못한 거는 시장 위험, 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개별 기업의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해도 안 없어지는 위험을 가지고 수익률을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손실이 발생하는 거는 네가 책임을 져야지 그거를 시장에다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분산 투자를 해서 없애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또 일단은 여기서 그렇게 알아두도록 하고 시장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이제 시장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이렇게 우리 전에 그렸던 그림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면은 요 부분이 이제 자기 분산항이잖아요. 이런 게. 그래서 요런 것이 자기 분산항이고 그 외 거는 공분산항인데 그 위험을 이렇게 옆으로 썰어요. 옆으로 썰어서 요쪽 거의 위험, 요쪽 거의 위험, 요쪽 거의 위험 해가지고 요쪽 거의 위험 다 더하면은 요게 돼요. 요게 돼요. 그리고 요쪽 거의 위험 다 더하면 요게 됩니다.
그 식은 요 과정이 있으니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고, 그거를 다 합치면은 시장 분산이 돼요. 시장 분산. 그러니까 시장 전체에 차지하고 있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장 전체에서 특정한 주식, 첫 번째 주식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얼마가 될까? 그 비율을 나타낸 게 이거란 말이에요. 전체 시장 위험에다가 그 1주식의 그 위험. 그런데 W1은 시가총액 비율인데 그거는 그 주식의 특성, 확률 분포의 특성은 아니니까 요것만 가지고 그 1주식이 그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대적 비율로 측정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거를 베타로 이름을 붙여서 그 주식의 위험,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자. 뭐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해서 그려내서 그런데 그 특성을 의미를 더 잘 이해하려면은 샤프의 마켓 모델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샤프의 마켓 모델이 바로 뭐냐면은 요 그 특정한 주식의 수익률을, 그러니까 RI를 조금 더 키워볼까요? 아이고, 여기 RI를 RM으로 회귀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y 이퀄 3 플러스 2x, 우리는 1차식밖에 안 해요. 맨날 하는 게. 그래서 그래서 y 이퀄 3 플러스 2x 이렇게 되면은 x에 의해서 y가 결정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미분하면 미분 계수가 2가 되는 거 아니에요? x 1 움직일 때 y가 2 움직이는, 그거와 똑같은 구조로 이런 식을 바로 특정한 주식 수익률과 마켓 수익률, 주가지수 변동률을 회귀 분석해서 요 베타 계수를 구하면은 바로 요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요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요 회귀 모형에서 그 최소 자승법으로 해가지고 회귀식을 구하지 않습니까? 통계학에서. 그럴 때에 그 베타 계수를 구하는 식이 그 통계학 책엔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그 맨 마지막으로 나온 보통 통계학 책에서 설명하는 것을 그 관찰 개수로 분모 분자를 나누게 되면은 요런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시장 분산분의 공분산항. 그러니까 바로 요 위에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베타라는 것은 그 시장 분산분의 특정 주식과 시장의 공분산의 그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구한 거는 샤프의 마켓 모델이고, 그렇게 회귀 계수, 요거는 회귀 모형이라고 그러잖아요. 회귀 모형. 그리고 y 이퀄 3 플러스 2x 이렇게 딱 식을 구하는 거는 회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귀식은 증권 특성선이라고 해요. 증권 특성선. 그러니까 요 잔차항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증권 특성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베타가 1이라고 하면은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1% 증가할 때 그 주식 수익률도 1% 증가하는 거고, 만약에 베타가 1.5가 된다면은 1.5% 증가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그 베타를 어떻게 측정하느냐라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근데 아까 이렇게 측정한다고 했었습니까? 그 마켓 모델에서 요거 RM을 그 종속 변수로 하고 RI를, 아니, RM을 독립 변수로 하고 RI를 종속 변수로 해서 회귀 분석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요 RM의 자료가 RI의 자료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 RI와 RM의 자료가 그 이론적으로는 요렇게 그 확률 분포에서 구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확률 분포에서 구해내는 거는, 자,
지금 이렇게 현재 시점에서 여기를 쳐다봐요. 이쪽을 보는데 이쪽에 보니까 확률 분포로 그 A 주식과 마켓 포트폴리오의 확률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만들어 봤더니 추정을 해봤더니 미래에 나타날 확률이 호황, 보통, 불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0.2%, 0.5%, 0.3%고 이때의 마켓 수익률은 20%, 15%, 마이너스 5%고요. 그 다음에 A 주식은 25%, 20%, 마이너스 10%래요. 그러면은 요거 이런 확률 분포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베타를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베타는 그 시장 분산분의 공분산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분산, 요것에서 시장 분산을 구하고 그 다음에 공분산을 구해가지고 근데 나누면 돼요. 그래서 그 시장 분산을 먼저 구해야 하니까 뭐 시장 분산 구하는 거는 이렇게 구해 보니까 145가 나왔대요. 145. 시장 분산 구하는 건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공분산 구하는 거, 공분산 구하는 거는 이렇게 그 시장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고 또 이거 확률 분포니까 이제 도수 분포하고 좀 다르게 그 뭐죠? 편차 제곱의 평균값, 그 확률 곱한 그거고 요거는 그 편차의 곱에서 그 편차의 두 곱을 뺀다 그러나 뭐 이래가지고 간편식으로 이렇게 구했어요. 그래서 구하면은 1.45가 나온다. 1.45. 그러니까 이 A 주식을 보면은 뭐 눈으로 봐도 그러네, 그죠? 1.45면은 더 큰 폭으로 A보다 시장 포트폴리오보다 더 큰 폭으로 움직인다는 뜻인데 뭐 호황일 때 더 크고 불황일 때 더 작고 그러는 거 보니까 그럴 일리가 있네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베타를 어떻게 내년에 어떤 일이 생길 줄 알고 그거를 다 이렇게 만들어서 확률 분포를 만들겠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사전적 모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과거의 현재 시점 기준으로 이 이전에 삼성전자 주가와 마켓 포트폴리오의 주가 지수 변동률과의 관계에서 그 회귀식을 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시계열 자료를 통해서 그래서 보니까 올해는 삼성전자가 15% 수익률이고 작년엔 마이너스 10%, 재작년에는 30%, 그전에는 5%였는데 주가 지수는 25%, 15%, 0%, 4%, 40%였다. 그러면은 요 시장 수익률의 변화에 대해서 주식 I의 수익률이 얼마만큼 민감하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을 그 베타를 통해서 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시그마 M 시장 포트폴리오의 분산은 여기에 283이 나와요. 요거는 이제 도수 분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편차인데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평균을 낸 거예요. 근데 평균을 낼 때에 요게 그러니까 요것이 표본이면은 그 모분산을 구할 때에 그 추정을 할 때에 표본에서 구해지는 거는 좀 더 작아지기 때문에 모분산의 불편 추정치를 구하기 위해서 자유도를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만큼 빼요. 그래서 4-1 해서 여기에 4년간 자료가 표본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283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분산은 각 편차의 곱을 다 더해서 평균을 내서 그 125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타는 시장 분산분의 공분산이니까 125 나누기 283 하면은 0.44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구하냐? 대체는 이제 그 이론적으로는 아까 그 확률 분포에서 구하지만 확률 분포를 그 실제로
추정을 해서 한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과거 시계열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구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베타가 대체로 베타가 큰 거는 그 베타가 일로 이렇게 수렴을 해간다고 그래요. 그 특징이. 그리고 베타가 작은 것도 나중에 보면은 일로 자꾸 올라간대요. 그래가지고 메릴 린치인가 뭐 이런 데에서는 그 실제로 그 베타를 구할 때는 이렇게 이제 과거 시계열 자료에서 구한 베타를 3분의 2만큼의 가중치를 두고 그 다음에 이게 1로 수렴을 해가니까 1에다가 곱하기 3분의 1의 가중치를 줘서 요거를 수정 베타라고 해가지고 이런 베타를 그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하는 거는 그, 그 상황에 맞춰서 구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포트폴리오 베타, 예를 들어서 그 삼성의 베타가 그 1.5고 LG화학의 베타가 2.0이다. 그러면 반반씩 투자한 건 어떻게 되냐? 그럼 여기에 2분의 1 그리고 여기에 2분의 1 해가지고 플러스 하면은 반반씩 투자한 포트폴리오의 베타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베타가 시장 포트폴리오 베타는 얼마예요? 시장 포트폴리오 베타는 자기 자신의 베타니까 1이고 무위험자산 은행 예금의 베타는 얼마예요? RF 그거는 0이에요. 그거는 상수니까 상수는 그 움직이지 않으니까 베타가 0이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베타와 체계적 그 베타를 우리가 이제 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총 위험이라고 해서 그 표준 편차를 썼었잖아요. 표준 편차. 그때 표준 편차는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나타내지만 베타는 그 지수로 나타내기 때문에 1.5 뭐 이런 식으로 그 측정 단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체계적 위험 베타는 측정 단위가 총 위험 그 표준 편차와 다르다는 거 기억해 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 시장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그 지금 어떤 주식을 살 때 주식을 사 갖고 있게 되면은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그 수익을 얻는 거예요. 위험을 하나도 감수 안 하면은 얼마의 이익을 얻어요? RF만큼의 수익을 얻어요. 그런데 만약에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그 표준 제곱으로 이제 분산으로 측정을 합시다. 이만한 위험을 감수하게 되면은 얼마의 수익률을 얻게 되냐면은 이 RM만큼을 얻게 되는 게 아니죠. 왜냐면은 위험을 하나도 감수 안 해도 RF만큼은 얻으니까 요 RF를 초과한 요만큼을 그 시장 분산 이만큼을 감수한 대가로 얻는 거예요. 그럼 개별 주식은 어떻습니까? 개별 주식은 시그마 여기 보면은 그 개별 주식은 아까 그 박스로 나타냈을 때 요만큼의 주식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W1의 시그마 1M 만큼의 그 위험을 부담하는 거죠. 그랬을 때 시그마 1의 W1의 시그마 1M만큼 부담한 그 경우에는 수익률 시그마 W1의 2R1 마이너스 RF만큼의 그 수익률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요거로 나눈 거
요게 시장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을 때의 그 위험 단위당 수익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식, 특별 주식에 대해서 얻게 되는 수익률은 위험 단위당 수익률은 요게 되는 거죠. I 주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요 분모 분자에 있는 요거를 상쇄하고 나면은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주식 I를 얻을 주식 I를 갖고 있을 때의 위험 단위당 수익률이 되고, 그리고 그 아까 본 요거는 그 시장 포트폴리오를 가졌을 때의 위험 단위당 수익률이 되는. 그런데 이 두 개가 똑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똑같아야지. 그러니까 시장 포트폴리오라는 것도 존재하고 개별 주식도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똑같다고 놓고 이번에 그 정리를 하면은 요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요게 바로 증권시장선. 요거는 이제 개별 주식에 대한 수익률, 개별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개별 주식의 베타에 의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본시장선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그 포트폴리오의 그러니까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그 표준 편차로 설명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제 여기 그림 7-4처럼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 그래서 여기가 RF고 여기는 M인데 베타가 1이 되잖아요. 그렇죠? 베타가 1이 되고 M은 자기 자신의 베타니까 1이 되고 여기에 ERM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직선식이 요 직선식이 바로 SML 증권 시장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 시장선을 놓고 보면은 그 의미를 기대 수익률의 구성이 무위험 수익률과 요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이루어진다. 근데 요 리스크 프리미엄은 시장에 대한 민감도에 대한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시장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격 결정 과정을 설명을 하면은 만약에 어떤 그 주식의 그 베타를 구해가지고 기대 수익률을 구했으면은 그 우리가 그 앞에서 공부할 때 배당 평가 모양이라고 해서 배당을 어떤 주어진 수익률로 나눠서 이게 주식 가격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배당이 확실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도 기대 현금 흐름으로 측정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할인하는 할인율도 이제 기대 수익률로 할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기업의 주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앞에서는 요 할인율을 주어졌지만 이제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수. 그러니까 위험 정보를 통해서 기대 수익률을 구하고 그거를 여기 배당의 현재 가치를 구한 할인율로 써서 주가를 구해낸다는 거죠. 가격 결정 과정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가격 조정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 그림. 만약에 U라고 되어 있는 점을 생각을 해봐요. 어떤 회사의 그 종목 베타를 구해보니까 베타가 여기예요. 그래서 이 베타를 가지고 했더니 기대 수익률이 이건데 이 회사의 기대 수익률이 이렇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회사의 기대 수익률이 이렇다는 것은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 아니에요. 이 균형 수익률보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는 이 밑에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요 가격이 낮다는 거죠. 이게 높다는 것은 요게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요 U의 그러니까 균형 수익률보다 높게 돼 있으면은 가격은 undervalued 됐다고 과소평가됐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내재 가치보다 시장 가격이 낮은 거니까 수요가 몰릴 거고, 그러면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할인율이 떨어진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일로 내려오는 거예요. 밑에 거는 그 반대 설명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은 그 증권 시장선과 자본시장선을 이렇게 비교해 놨는데 이게 이제 자본시장선이에요. 자본시장선은 그 M에서 A, B, C가 이렇게 서로 다르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똑같다면은 기대수
A, B, C가 뭐가 달라요? 총 위험이 다른 거죠. A의 총 위험은 요거고 B의 총 위험은 여기고, 그러니까 A의 총 위험은 여기고 B의 총 위험은 여기고 C의 총 위험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기대 수익률이 똑같다? 그거는 체계적 위험이 다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타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한 군데서 만났으니까. 그래서 그림을 대응되게 그리면 이제 SML이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시장선이 어떻게 이용되냐? 그러면 기업점에서는 자본 비용의 산출. 우리가 그 자본 예산을 공부할 때 그 NPV를 구할 때 할인율, 그때는 할인율을 그냥 주어졌지만 이제는 그 할인율을 우리가 직접 구해서 그 산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자본 비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는 10%로 돈을 빌린다. 그러면 그거는 확실히 자본 비용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주식의 경우에는 그 자기 자본 비용인데 그 주식도 그 자본 비용을 부담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거를 투자를 하는 거니까 이것에 대한 기회 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걸 어떻게 산출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바로 베타를 SML에다 넣어서 구한, 예를 들어 그렇게 나온 게 20%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주식을 발행해서 베타가 2예요. 예를 들어서 베타가 2인 회사가 있는데 이 베타를 넣어서 기대 수익률을 구해보니까 20%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회사는 주식을 발행을 해서 그 마련한 돈, 그 주주에게 최소한 20% 수익률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용이 20%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기업이 투자를 할 때 모두 자기 돈으로,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를 한다면은 자본 비용은 바로 이렇게 그 SML을 통해서 구한 증권시장선을 통해서 구한 할인율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본 예산, 자본 비용을 그렇게 산출하고 그리고 자본 예산에서 할인율을 그렇게 쓴다는 거죠. 그리고 주식 가격을 결정할 때 투자론에서는 그 내재 가치를 구할 때, 그러니까 주식 가격, 여기서 주식 가격 결정한다는 건 내재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균형 주가라고 했나 그죠? 균형 주가 내재 가치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거를 내재 가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내재 가치와 시장 가격을 비교해 가지고 투자율을 결정한다. 그게 바로 뭐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가치 투자예요. 가치 투자. 투자 종목을 선택할 때도 증권 시장선을 기준으로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냐, 더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는 것을 통해서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그림에서 U와 O로 표시된 그 증권 시장선에서 떨어져 있는 점을 선택을 할 때는 U를 선택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투자 성과를 평가할 때도 그 쓰는데 요거는 이제 샤프의 RVAR은 총 위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위험, 예를 들어서 총 위험 시그마 분의 이 R 이 R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그 사후적 실현 수익률을 그 하는 거니까 이게 또 뭐예요? 그 시간은 없는데 정말 이게 자꾸 이런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R에서 RF를 빼요. 그래서 요 R은 이제 실현 수익률이에요. 실현 수익률. 그러니까 실현 수익률에서 그 RF를 빼면은 위험을 부담한 대가로 얻은 수익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표준 편차 총위험으로 나누면은 샤프의 RVAR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트레이너의 RVOL은 요 베타를 가져가는 거예요. 베타. 그래서 R 빼기 RF 해서 베타 단위당 얼마의 그 위험 수익률을 올렸냐. 그래서 RVOL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분산 투자가 그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는 트레이너의 RVOL로 평가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샤프의 RVAR로 평가를 하면 되고
젠센의 AR은 이런 겁니다. 실현 수익률을 뭐를 빼냐면은 SML로 구한 균형 수익률을 빼요. 그러면은 SML로 구한 균형 수익률이라는 것은 베타를 넣어서 구한 균형 수익률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abnormal return이라고 그래요. AR. 그래서 AR이 크면 클수록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샤프의 지표로 한 것이 제일 좋다고 해서 그것이 트레이너의 지표나 젠센의 지표로 한 거와 똑같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연습 문제에 있으니까 한번 풀어들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제 7-5를 봅시다. 이게 이제 그동안 한 걸 정리한 건데, 현재 주가가 2만 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예상되는 배당액은 2,000원, 일주당 주가는 26,000원입니다. 그러면은 올해 말 예상되는 현금 흐름은 28,000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28,000원. 올해 말 예상되는 거는 28,000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2만 원이래요, 주가가. 그럴 때에 이 기업의 이 주식 베타가 2.4랍니다. 무혐의자율 10%,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16.25%. 그러면은 균형 수익률은 얼마냐? 여기서 SML을 구해봐요. 여기 SML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SML에 그래서 SML식에다가 무혐의자율 넣고 시장 수익률 넣고 해가지고 구하면은 ERI가 25%가 나옵니다. 그 25%가 바로 균형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이 균형 수익률을 가지고 미래에 들어올 26,000원의 현재 가치를 구하면은 22,400원이 되는데 이게 바로 내재 가치가 되는 거예요. 내재 가치. 그런데 지금 시장 가치가 2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어서 저거는 곧 22,400원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기대 수익률을 산출해서 그림에 나타내라. 지금 이게 시장에서 2만 원에 형성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2만 원? 근데 28,000원이면 기대 수익률이 얼마예요? 이게 40%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려보면은 요 40%에다가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면은 언더밸류드 된 거죠. 2만 원, 22,400원이어야 될 게 2만 원으로 됐으니까 언더밸류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 주식을 수익률이 40%라는 것은 25%보다 크니까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몰리니까 이게 내려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CAPM이라고 해가지고 SML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꼭 투자론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아까 자본 예산에서도 적용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본 예산의 평가 기법이 경제성 평가 기법이 IRR법, NPV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NPV법을 얘기하면은 22,400원짜리인데 내재 가치가 투자의 가치가 22,400원인데 지금 2만 원에 사는 거 아니에요? 2만 원. 여기가 현재 주가가 2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C0가 2만 원이 돼가지고 내재 가치와 C0의 차이, 그게 재정이기도 한데 2,400원이 NPV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IRR은 균형 수익률이 자본 비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기대 수익률은 이 투자 안에서 얻게 되는 이 주식에서 얻게 되는 수익률이니까 4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0%의 수익률을 얻는데 25%의 자본 비용을 부담하는 거니까 IRR법으로 투자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APM의 가정이 좀 비현실적이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좀 완화시키면은 어떨까? 다른 거는 대략 설명해도 이건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위험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위험이 하나도 없는 자산이라는 게 있을까? 그거는 이론적으로 없지 않겠냐? 뭐 정기예금도 은행이 파산할 수도 있고, 국가가 발행한 채권도 전쟁이 나면은 확정소득을 보장할 수 없으니까. 그럴 때 그러면은 무위험 자산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것이 바로 제로 베타 포트폴리오예요. 제로 베타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지난 시간에
이런 걸 했었죠. 어떤 거였냐면은 이렇게 했을 때 1주식과 2주식 또는 1포트폴리오와 2포트폴리오 상관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이런 식으로 관계를 가져도 이게 베타가 0, 그러니까 상관 계수가 0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베타는 뭡니까? 공분산 나누기 시장 분산 아니에요. 근데 시장 분산이 제로일 리는 없을 거고, 요 공분산은 상관계수에다가 이 각자의 표준 편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요 상관계수가 0이 되면은 베타가 제로가 되는 거야. 베타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무위험 자산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게 1, 2의 경우에 2가 상수니까 1과의 관계에서 베타가 상관계수가 0이다 라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타가 제로가 되는 포트폴리오를 찾아서 그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요 상수로 쓸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제로 베타 CAPM이라고 하면은 마음이 급해서 말이 막 헛나와요. 그래서 요 식을 ERZ에서 RF 대신에 요걸 그리고 요 RF 대신에 요걸 쓴 그거를 제로 베타 포트폴리오라고 한다. 그러면 제로 베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찾아낼까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예제 7-6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가나 주식과 ABC 주식 두 주식만 있어요. 그랬을 때 가나 주식과 ABC 주식의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는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가나 ABC가 있어요. 그런데 가나의 기대 수익률 20%, 여기 ABC는 10%, 이게 기대 수익률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여기는 10, 여기는 8입니다. 그랬을 때 무위험 자산은 없어요. 그랬을 때 제로 베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요. 그러면은 먼저 이 시장이 이 시장에 가나 주식과 ABC 주식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가나 주식의 수익률이 20%고 ABC는 10%인데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15%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에 얼마를 곱하고 여기에 얼마를 곱하면은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되겠어요. 여기 0.5씩이에요. 0.5씩. 그러니까 그 얘기는 각각의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50%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15%라고 하니까 요 15%와 20%, 10% 사이에서 가나 주식과 ABC 주식의 가중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똑같이 0.5래요. 그러면은 0.5 R1 그게 가나 주식이에요. 그리고 0.5 R2 이렇게 하면은 이 수익률이 바로 뭐가 됩니까? 마켓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제로 베타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Z1 R1 플러스 G2 R2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한 포트폴리오가 제로 베타 포트폴리오예요. 그랬을 때 요것의 이것의 공분산이 0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관계수가 0이 되어 상관계수가 0이 되게끔 요 제로 베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면은 이게 공분산이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전개를 해요. 전개를 하는데 보니까 이들 간의 상관계수는 0이래요. 이 A 주식과 B 주식의 그러니까 가나 주식과 ABC 주식은 그러니까 요것을 전개할 때 공분산항은 없어지고 자기분산항만 남으니까 요 1번식이 되는 거예요. 2번식은
뭐 합계가 1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풀면은 G1은 마이너스 1.78, G2는 2.78이 돼. 그러니까 이거는 가나 주식을 마이너스 1.78%만큼 공매를 하고 그 ABC 주식에는 2.78%만큼 롱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면은 제로 베타 포트폴리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로 베타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산출해라 이러면은 그 제로 베타 포트폴리오의 그 G1, G2 그 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제로 베타 CAPM을 구해라. 그럼 이런 직선식을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 CAPM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그 대출이자율과 차입이자율이 다른 경우 뭐 이러면서 그 실증하는 방법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이 좀 제약돼 있고 여러분들이 그 시험과 관련해서는 그쪽보다는 이쪽이 중요하니까 이쪽을 그 설명을 한 것으로 하고 다음 강의하면서 또 언급할 기회가 있으면은 그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